안녕하세요. 허생전 4차 시 마지막 시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34쪽 중반부터 338쪽까지, 시험 범위 허생전은 338쪽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 많지만 선생님이 본문에 빨리 읽고 학습활동 위주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허생전에서 시험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 수업을 잘 듣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334쪽에 변씨가 이완대장, 실제 역사적 인물인 이완대장을 허생에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허생이 계속 모른 척하면서 홀대하는 장면, 334쪽 7째 줄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불렀지만 술이나 마셨습니다. 여기 했다부터 볼게.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굉장히 홀대했죠.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하여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밤이 깊어서야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들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그래서 이 대장을 보니까 어진 인재를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왔어요.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선생 같은 일을 첨가하겠으니 내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삼고초려는 옆에 나오는 거예요. 어진 인재를 얻기 위해서 왕이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임금님이 삼고초려하게 할 수는 없다. 어렵다라고 하네요.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안을 좀 말해보십시오 했습니다. 나는 원래 제2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은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섰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에 좀 많이 왔나 봐요.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 왕가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훔쳐 권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한참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 계책이 명나라의 어떤 후손들을 잘 받아들여라라는 건데,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335쪽입니다. 어렵습니다. 제2의 계책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무릇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그러네요. 청나라가.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대놈의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청나라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가 청나라에 가서 음치를 하고,
자,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배워라, 그 얘기입니다. 당시 조선의 북벌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실학에서 북학파라고 해요. 박전. 허생이 이완에게 제시한 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종실과 훈적 건기의 기득권을 폐지, 심지어 이것을 명나라 다른 나라 후손들에게 줘버려라, 폐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청나라와 문물을 교류하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완은 세 번째 계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또 서민은 멀리 336쪽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그래서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배워서, 그래서 그 청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청나라에 복수하는 길은 거기에서 문물을 배워서 나라의 수치를 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거죠. 그리고 만약 명나라 항족에서 구해져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이 결탁할 때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청구한다면 잘 되면, 그래서 청나라에 청구하면 잘 되면 그 청나라의 스승도 될 수 있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중국 제후국 중에서 그래도 큰 나라의 지위는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세 번째,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는 것도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당시 중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오랑캐다, 그 얘기죠.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상중의 사람들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고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을 위해 청나라의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 돌아갔습니다. 자, 이완을 크게 꾸짖었죠. 결국은 새로운 정책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것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크게 꾸짖은 이유는, 자, 여기 죽은 데만 써주세요. 이완 아무리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완 역시 당대의 지배층이 가진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물,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꾸짖었죠. 이 허생의 이 꾸짖음은 어쩌면 그 당시 조선을 바라보는 젊은 박지원의 꾸짖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봤더니 집은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간 곳이 없어진 곳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요거는 선생님이 오늘 제재 정리는 안 적을게요. 요거 제재 구조도 안 적고 보기만 할게. 우리 본문 그릴길이 중단하고 집을 나갔고 매점 매석으로 큰 돈을 벌었고 빈섬에서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하다가 떠나왔고 변씨와 친분을 맺으면서 조선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이완을 만나서 세 가지 계책을 듣지만 거절했고 결국은 허생은 이완을 꾸짖고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허생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 내용 구조였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본문 내용 주요 사건을 공간에 따라 정리해보자. 자, 집을 떠났죠. 두 번째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이 되지? 옆으로 안 가지? 잠시만요. 이거 지금 내용 정리 다시 예시답안 내용 확인 내용 확인이 안 되네. 아, 여기 있다. 자, 두 번째로 또 해야 되는데. 아, 여기 변씨의 집에서 변씨를 찾아가서 만냥을 빌렸습니다. 전개 부분이었죠. 안성과 제주도에서 매점매석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빈섬에 가서 군도들을 데려가서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요거는 여러분 좀 기니까 좀 줄거줄게요. 변씨와 교유하면서 이완을 만나 세 가지 계책을 제안. 자, 명분만 중시하는 집권층을 꾸짖고 종적을 감추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337쪽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였나 줄거리만 정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줄거리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338쪽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를 잘 공부해야 돼요.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338쪽을 가보면 두 문제가 나와요. 자,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나와요. 허생, 변씨, 이완,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추가하자면 허생의 아내까지. 허생의 아내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곧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진술할 때 본문의 어떤 내용에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허생이 아내의 불평에도 그리기만 열중하는 데서 학문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돈 50만 냥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만약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상관없는데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줄거리잖아요. 그쵸? 돈을 바다에 버리고 재물을 재앙이라고 말한 데서 요쪽은 적어주세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적으며 돈을 수단적 가치로만 여겼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적을 때 너무 길면 자, 조선의 경제 구조를 파악해서 큰 돈을 벌고 똑같네. 쓸 수가 없어요. 자, 도둑이 된 이들을 데리고 빈삼에 들어가 이상사회를 건설을 한 걸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에서 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쵸? 비범한 능력을 가진 매점 매석을 통해 큰 돈을 번다든지 도둑들을 데려가서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하는 것에서 비범한 능력 가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인의 풍물을 지니고 자, 재물이 어떻게 재물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재물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상인을 장사치라고 표현하는 걸로 봤을 때 재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상인을 장사치라고 표현하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산업공상의 계급의식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허생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걸 쓰겠다 하면 이 내용과 함께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쓸 수 있으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지우고 자, 밑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변씨 보겠습니다. 변씨는 어떤 성격이었냐? 호탕하고 도량이 넓으며 배포가 크고 대범했죠. 현실감각 지녔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 허생의 초라한 겉모습에도 선뜻 돈을 빌려줬죠. 여러분들이 줄거리에서 이런 걸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미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줄거리에서 이런 내용을 알잖아. 이런 걸 봤을 때 호탕하고 도량이 넓다, 배포가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허생의 인물됨이 조선의 상황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완에게 허생을 소개한 걸로 봤을 때 당시 그냥 상인이 아니라 현실감각, 당시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 보는 눈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이완대장은
어떤 인물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인식해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지만 자, 이완대장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완대장,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나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고 보수적이었죠. 인재가 있다는 말을 찾아듣고 허생을 찾아가지만 세 가지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현실 문제는 알지만 실리보다 명분 중시하고 보수적이고 개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등장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본문 내용과 연결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거 외운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지만 본문 읽었으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 거기에서 성격만 조금 더 유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허생의 아내는 허생이 계속 책 읽기만 하는 것을 비판하고 경제활동을 하라, 심지어 상인이 되거나 도둑질을 하라라는 걸로 봤을 때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2번 자, 목표학습 한번 볼게요. 자, 허생전에는 당대의 조선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소설의 내용에서 조선의 현실을 보자면 만냥으로 과일을 독점해서 과일과 말총을 독점해서 큰 돈을 팔았죠. 조선의 경제를 막 좌우하고 흔들었어요. 당시 조선이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고 말했죠. 조선의 경제 구조가 아주 취약했고 그리고 또 물류가 이동되지 않을 만큼 교통이 또 불편했다.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교통 여건이 갖춰주지 못해서 매점 매석이 가능한 물류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걸 여러분의 말로 써줄 수 있으면 돼요.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다. 소설의 내용을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민이 군도가 되어 나라의 군도가 들끓었다. 이것도 얘기 많이 했죠. 이거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다. 굉장히 피폐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대가 될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나라의 군도가 들끓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으며 지배층들이 그 민생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치안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일개 개인인 허생이 그것을 해결해줬다라고 할 정도로 나라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다. 백성의 삶이 피폐하고 나라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다. 이런 걸 적어주면 되겠네. 허생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계책을 이완에게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조선의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지배층이 있었지만 이것을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 그렇죠? 불합리한 인재 등용, 무능력한 지배층, 허구적인 북벌론 추구 등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지배층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개혁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허생이 제안한 1, 2, 3 3개의 계책은 곧 조선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꿰뚫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허생전을 길게 선생님이 4시간이나 공부하면서 역사 얘기를 많이 한 것은 결국 이 허생전이 주목받는 것은 당대 조선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던 한 지식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인의 모습이 허생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 허생은 조선이란 사회를 길게 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깨버리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란 테두리 안에서 조선을 개혁하고 심지어 청나라에게 치욕을 갚되 우리가 힘을 길러서 치욕을 갚아야 된다. 허구적인 북벌론이 아니라 진짜 청나라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청나라를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던 조선의 지배계층의 한 지식인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생전에서는 여러분 요거 공부하세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허생전에 반영된 조선의 현실 그것들을 인물이든 조선의 현실이든 소설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요걸로 공부 끝내겠습니다.